목적성, 그 모델의 목적성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레스넷 논문을 하나하나씩 좀 뜯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통 사견이긴 한데 모델마다 목적성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통계학에서도 저기 피셔 LBA 같은 경우에서도 같은 클래스의 분산은 줄이고 다른 클래스와의 거리는 멀기 해서 그 벡터를 찾고 거기에서 포인트를 프로젝션하는 식으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이 컨볼루션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컨볼루션 안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왜 컨볼루션 신경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하면 이게 보통 사실 컨볼루션 연산이 반대로 하면 이게 크로스 코릴레이션인데 이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보통 신호 처리에서 많이 쓰고 포리에 변환이나 어떤 두 개의 어떤 시스템 상에서의 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컨볼루션이 뭐냐면은 지금 이 함수 반전 부분을 제외하면 컨볼루션 연산이나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랑 같아지게 되는데 이게 어떤 함수를 시간축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이게 슬라이딩이죠. 뭐 적분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슬라이딩 하면서 어떤 대상 함수랑 입력 함수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하면 이 입력 함수랑 원래 네. 여기 호스트가 통제 한번 해주세요. 호스트가 밀도를 하면 돼. 밀도를 한명 빼고. 됐나요? 한 가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가 열렸다. 거기 오디오를 해제를 해버려야 돼. 그거 말고 좀 더보기 해제. 그거 해봐. 네, 그거를 해버려야지 싹 없어져. 네, 그럼 다시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컨볼루션이 뭐냐면 입력 함수를 입력 함수를 그 대상 함수나 어떤 시스템 함수와 같은 게 대상 함수랑 입력 함수가 두 개가 있을 때 이 겹치는 면적에 대해서 겹치는 면적에 대해서 면적을 나타내는 게 어떤 컨볼루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시간에 따라서 신호간의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컨볼루션 연산이라는 게 두 개의 어떤 시그널 신호가 있을 때 한 신호를 한 축에 따라서 이 슬라이딩 하면서 두 신호를 곱하고 더하는 연산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루어진지 한번 볼게요. 이게 사실 어떤 입력 함수가 있을 때 어떤 이게 커널이나 펑션이 이 x축을 따라 움직이면서 이렇게 곱셈에 미치는 두 개의 값을 곱했을 때 생기는 곱 면적이 이렇게 다시 보시면 여기 곱하면은 여기 겹치는 면적이 생기잖아요. 이 면적을 따라서 이게 쭉 가면서 적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원디 컨볼루션을 보면은 어떤 FG에 대한 이게 지금 컨볼루션 하는 노테이션이고 그래서 보면은 fx라는 어떤 펑션이랑 g라는 펑션이 있는데 이것을 적분해서 다 더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컨볼루션은 여기 함수가 원래 반전을 해줘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플러스로 그대로 함수의 반전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컨볼루션이라고 하면 이런 수식을 쓰게 됩니다. CN을 한다고 하면 이 개념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수식을 한번 보면은 여기 타우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타우를 쭉 변화시키면서 결과를 쭉 쌓게 되는 과정을 이 컨볼루션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 y축을 기준으로 원래 컨볼루션은 함수를 한번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함수를 리버스 해서 이 g 함수
리버스를 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그런데 코릴레이션은 리버스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반전을 제외하면 컨볼루션과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딥러닝에서도 이게 똑같이 사실 이 수식을 쓰는데, 딥러닝의 CNN에서는 이 보통 G라는 이 G 펑션이 이게 필터 가중치로 표현을 되고, 정확하게는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이게 사실상은 크로스 코릴레이션 연산을 하는 거지만, 필터의 가중치를 학습하는 것, CNN은 필터의 가중치를 학습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필터 G를 뒤집어도 똑같기 때문에, 컨볼루션 하는 것이나 크로스 코릴레이션 하는 것이나 똑같게 돼서 그냥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컨볼루션 연산은 보통 하나의 필터에서 슬라이딩 하면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CNN에서 그 각 필터 안에 있는 웨이트들이 그 슬라이딩 하면서 똑같은 웨이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웨이트 쉐어링 한다고 CNN에서 많이 설명을 하죠. 그래서 웨이트 쉐어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모든 부분이 아니면 로컬 피처와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어서 이게 CNN에서의 특징 중에 로컬 피처를 학습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연산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 연산이기 때문에 트랜슬레이션이 이퀴베리언스라는 연산입니다. 즉, 이 피처의 값이 바뀌면 결과의 값도 바뀌죠. 그거를 이게 나중에 밑에 가서 인베리언트한 과정을 가지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 좀 체크를 하면, 컨볼루션은 여기서 보일 수 있듯이 엘리멘트 와이즈 곱셈 연산입니다. 뭐 하나 좀 짚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통계학 학생분들이 많으니까 통계학에서도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통계학에서 그 중요한 이 CLT 중심극한 정리와 더불어서 보통 이 확률 변수의 합의 분포가 어떤 형식을 가지게 되는지 참 많이 뜯어보게 되는데, 이걸 한번 보면은 통계학에서는 이렇게 쓰네요. X랑 Y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이게 인디펜던트하다는 가정이 있고,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이라면은, 이 X와 Y의 PDF의 X와 Y의 합인 Z의 PDF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컨볼루션 수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도 굉장히 쉬워서 한번 보면, 여기 자코비안을 쉽게 계산을 하면, 자코비안에 여기 절대값을 이거 행렬식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래서 이 수식을 그대로 그냥 적기만 하면 이 수식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이 컨볼루션이 되고, 통계학에서는 이 합의 결과적으로 PDF 두 확률 변수의 합에 대한 PDF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컨볼루션이 어떻게 연산되는지 한번 봤었고, 결국 필터 어떠한 행렬이나 함수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함수의 곱을 통해서 적분을 하게 되는, 즉 일반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행렬에서 슬라이딩 하면서 곱을 하게 되는 게 전부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컨볼루션은 로컬 필처를 학습을 하면서 이 이퀴베리언트, 아직은 펑션이 트랜슬레이션 이퀴베리언스하다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게 CNN의 흔한 이게 프로세스인데, 그 다음에 컨볼루션 연산을 한 값에다가 어떤 논리니어 펑션, 액티베이션 펑션의 이 멜로 함수를 거치고 이제 풀링을 하죠. 이 풀링을 뭐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풀링 레이어는 보통 맥스 풀링이나 에버리지 풀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사실상 내가 봤을 때는 맥스 값이나 에버리지로 하나의 값으로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게 우리가 어떤 벡터나 어떤 각 데이터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대표값을 우리가 기존 통계학습 시간에 민, 평균, 최소, 최빈, 미디안 이런 값들을 배우죠. 그래서 거기서 대표하는 값을 하나 추출해서 그것을 사실은 조금 로컬한 부분에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조금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표값을 뽑기 때문에 풀링이 계속 다른 공부해보면 계속 그걸 서브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CNN에서 풀링 레이어가 왜 필요할까요? 이걸 한번 보면 첫 번째 이 컨볼루션 연산, 즉 어떠한
피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 추출된 피처가 이미지 내의 위치 변화에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풀링 레이어가 컨볼루션 연산이 가지고 있는 이 이퀴베리언스를 조금은 스몰하게 조금 인베리언스한 특징으로 조금 바꿔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것 중에서 한 개를 뽑으니까 그게 조금은 인베리언트한 특성을 가지게 해줍니다. 인베리언스라는 것은 보통 불변성이라는 뜻이고 함수의 입력이 바뀌어도 출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은 이제 인베리언스하게 만들어주고, 왜냐하면은 이미지가 있을 때 여기 강아지가 좌측 상단에 있어도 우리는 강아지로 분류해야 되고 맨 밑에 있어도 강아지로 분류해야 돼서 어느 정도의 인베리언스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둘째는 이미지의 어떤 행렬 매트릭스의 특성이랑 컨볼루션 연산의 특성상 파라미터가 매우 많아질 수 있는데 여기서 풀링 작업이 파라미터 수를 줄어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위에서도 웨이트 쉐어링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했었죠. 그리고 이 컨볼루션 연산은 피처 추출을 통해서 마지막 레이어에서 나오는 그 피처 맵을 플래튼해서 일자로 펼치거나 아니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불리는 GAP를 써서 이 마지막 덴스 레이어 그 어파인 연산을 하는 아핀 연산을 하는 그쪽에서 입력으로 주게 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예측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프트맥스가 이 부분에서 어떤 게 일어나냐면 인풋이 이미지에 대한 클래스에 해당하는 노드 값을 클래스가 5개 있다고 한다면 강아지가 들어오면은 항상 강아지에 대응되는 그 노드의 값만 높아지도록 학습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강아지가 어디에 있던 이미지마다 강아지 위치가 달라져도 마지막 소프트맥스의 층에 가서는 결국 그 노드의 값만 높아지도록 유도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조금 프로세스에서 가장 강력한 이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한 특성을 가지게 한다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 오브젝트의 위치와 상관없이 사진에서 강아지의 위치와 상관없이 패턴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면 이 동일한 아웃풋을 가지게 돼서 우리는 이미지를 분석을 하는데 좋은 인베리언트한 특성을 가지게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CNN은 컨볼루션 연산에 논리니어를 거치고 풀링 작업까지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덴스 레이어에서 소프트맥스로 클래시파이어를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자체 레이어의 자체의 의미는 초반부 얕은 층에서는 이 하이 레졸루션과 로우 피처를 추출하는 의미가 있고 층이 깊어질수록 마지막 층에 가까워질수록 로우 레졸루션과 하이 레벨 피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위 레이어 이 부분은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때나 최근 연구에서도 부분에 따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위 레이어에는 더 많은 의미가 포함되고 하위 레이어에는 더 적은 상세한 정보를 함축을 해서 이걸 통해서 최종식에서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게 CNN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레스넷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를 맨날 가져다 쓰는데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레지넷 논문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Deep Residual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 네, 그 유명한 he initialize에서 말을 하는 그 타이밍 he 분이시네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CV8 2016에 참여. 앱스트랙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델이 더 깊어질수록, 더 딥해질수록 이 뉴럴 네트워크가 훈련하기 힘든 것은 많이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레즈넷 부분에서는 깊은 신경망에서 트레이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레시디얼 러닝이라는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뒷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이 레퍼런스가 안 된 펑션을 학습하는 것 대신에 레이어들의 인풋을 참조해서 레이어들을 이 레지듀얼 펑션으로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지듀얼 펑션을 러닝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레이어를 재구성해서
해서 그렇게 좀 학습이 잘 되는 것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볼게요. 어, 이전에 많은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더욱 딥한 네트워크는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딥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면 이 저자가 의문점을 하나 가지네요. 과연 실제로 더 많은 레이어를 쌓는 네트워크가 좋은 성능을 가지도록 학습하는 게 사실상 가능하긴 한 걸까? 쉬운 걸까? 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더욱 모델이 딥해질수록 생기는 문제가 이 처음부터 수렴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이 컨버지를 방해하게 되는 그 악명 높은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 혹은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 프로블럼 같은 것들이 있죠. 이거를 사실상 풀어내는 게 쉬운 일은 이게 계속 쉽지 않았죠. 그래서 아래는 LSTM부터 시작해서 LSTM에서도 그레디언트 베니싱의 문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겠다 해서 어떤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트랜스포머에서 조금 풀어내는 그런 식으로 맨 처음에 그 유명한 벌트 논문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이 베니싱 문제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통 이전에서 이 normalized initialization 메소드를 쓰거나 혹은 각 레이어마다 정교화를 하는 그런 레이어를 두어서 변형된 문법가 나오지 않도록 조절하는 이 중간층의 normalization 레이어를 두게 되는 이 배치 normalization, 그것도 정말 유명한 배치 normalization 같은 메소드를 이렇게 연구가 나오면서 많이 이렇게 그리고 베니싱 문제가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푸는데 먼저 이 문제를 재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면은 이게 트레이닝 에러고 두 번째 게 테스트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더 딥한 네트워크가 이제 요 지점부터 이제 막 수렴을 시작하려고 시동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수렴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 트레이닝 에큐리시가 여기서 지금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더 트레이닝 에러가 떨어져서 성능 저하 문제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에서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지도 않게 네트워크의 깊이가 증가하면 정확도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포커싱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문제가 지금 전혀 오버피팅이 아니라는 not overfitting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트레이닝 에러가 떨어지면서 테스트 에러가 같이 떨어지고 둘 다 이렇게 에러가 깊은 레이어에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논문에서는 저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트레이닝 애큐리시의 저하 문제는 모든 시스템에서 이 깊은 네트워크를 쓰면은 옵티마이저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조금 비교적으로 훨씬 더 얕은 모델과 훨씬 더 깊은 모델 이렇게 두 개를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 이렇게 저자는 말하는데 이게 가장 사실은 핵심일 수도 있어요. 최소한 이 더 깊은 모델이 이 더 얕은 셜로워한 이 딥한 모델에 비해서 보다 더 얕은 모델, 그러니까 깊은 모델이 얕은 모델보다 트레이닝 에러가 높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만약에 더 깊은 모델을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아키텍처가 똑같아 치고 이 깊은 네트워크가 사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얕은 네트워크에다가 뒤에다가 레이어를 더 추가한 형태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more layers 뒤에 나오는 더 후의 레이어스가 이게 사실상 나오게 되는 함수 자체가 이 아이덴티티 매핑 펑션만 학습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최소한 쉘로우 네트워크의 성능이랑 정확하게 똑같아야 돼요. 이게 뒤에 more layers가 아이덴티티 매핑 펑션만 학습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쉘로우 모델의 트레이닝 에러랑 정확하게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내 트레이닝 에러가 더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핑이라는 것은 입력감 X가 어떤 함수를 통과하더라도 그대로 X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 아이덴티티 매핑이고 상대 함수의 개념.
즉 이 hx는 x가 돼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 결과를 보면 트레이닝 에러가 그렇게 되지 못해요. 즉 이 옵티마이즈 과정에서 옵티마이즈를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 최적화 솔루션이 결국에 그 쉬운 아이덴티티 매핑 펑션 매핑조차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거를 지금 상황에선 최선이 뭐냐면은 깊은 모델을 쓰려고 할 때 최선 상황이 아이덴티티 매핑을 하게끔 만드는 게 최선이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깊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 아이덴티티 매핑이 최선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죠. 그러면 먼저 더 얕은 네트워크를 HX 그리고 더 깊은 네트워크를 FX라고 한번 더 보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자면 현재 가정에서는 이 FX가 HX가 나오도록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 즉 이 FX가 HX에 컨버지하도록 설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지금 방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X를 인풋 받아서 HX가 나오도록 이 펑션 X가 approximation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깊은 모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fx는 이 x를 넣었을 때 x가 hx로 수렴하도록 x는 hx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되므로 이 hx-x로 fx를 재구성합니다. x는 hx로 두면 hx-x는 0이 되죠. 그래서 이 수렴하는 네트워크의 펑션을 hx-x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리그레션에서 배우는 레지듀어를 y-y 해처럼 쓰는 것처럼 굉장히 비슷한 꼴을 띄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레지듀어 펑션이라고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잔차 레지듀어를 옵티마이즈 하는 것이 hx보다 훨씬 쉬운 문제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긴 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대로 네트워크를 원래 일반적인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옵티마이즈 한다면은 말 그대로 저 혼자 참조할 수 없는 unreferenced mapping 펑션을 hx를 바로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 fixed value인 x를 가지고 이 함수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게 훨씬 쉽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계속 이 unreferenced vs reference 문제를 두고 레퍼런스에 대한 펑션을 구성을 하는 것이 훨씬 옵티마이즈 관점에서는 훨씬 더 쉬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즉 이 새롭게 정의한 이 hx가 정리를 하면은 이 x를 뒤쪽으로 넘기면 hx는 fx 플러스 x가 돼요. 그래서 우리 계속 레지넷 그 스키 커넥션 이런 것들을 보면은 fx에다가 계속 x를 더해주게 되는 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실상 요런 이 컨버전스 시키겠다라는 목적성 개념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x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fx를 0에 수렴시키면 즉 hx가 x가 되도록 하면 레지넷 공부하다 보시면 이 hx는 x를 계속 만들고 싶다라는 내용이 많을 텐데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fx가 최소 0으로 수렴시키면 이 hx는 x가 돼서 현재로서는 최선의 솔루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간단하게 그냥 숏컷으로 연결만 해주면 되므로 추가적인 연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재정의한 이 하이퍼더시스 펑션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x에서 그 리커시브하게 쓰면은 이런 식으로 펑션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식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기존의 백프로파게이션 연산을 할 때처럼 미분을 하게 되면 기존과 다르게 수많은 레이어 그러니까 웨이트 매트릭스의 누적 곱셈 연산을 통한 백프로파게이션이 되는 것이 조금 풀려서 이게 연산하면 미분 식을 쭉쭉 한번 적어보시면 되는데 계속 곱셈이 되는 것보다 조금 더 센 제가 저번에 풀다가 적다가 지금 여기 적어놓지 않았는데 계속 곱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수를 계속 곱하면 0에 가까워져서 결국 그레디언트가 사라지고 이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누적 곱셈 연산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그레디언트 베니싱을 조금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이게 계속 보이는 레지듀얼
블락이에요. 이 레지듀얼 블락인데 이걸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x에다가 컨볼루션 취하고 non-linear activation 펑션의 컨볼루션 이런 쭉쭉쭉 가는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w를 컨볼루션 그 연산으로 치면은 이렇게 x의 컨볼루션, 액티베이션, 또 컨볼루션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듀얼 블락을 수식으로 적으면 이 컨볼루션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i라는 좀 노테이션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덧셈을 하기 때문에 그 스키 커넥션이라고 불리는 그 덧셈을 하기 때문에 차원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웨이트를 하나 더 줘서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차원을 맞춰주거나 혹은 뭐 패딩 과정을 통해서 차원을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뭐 꼭 리니어 프로젝션 아니더라도 원바이원 컨볼루션 같은 케이스나 해서 좀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이렇게 적게 되고 근데 여기서 한번 보죠. 이게 사실 메인인데 이걸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뒤에 부분 이 x가 이 최소한 1 이상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그레디언트가 0으로 사라져 버리는 문제를 막을 수가 있죠. 즉 이 펑션 자체를 이렇게 설계한 상태에서 미분을 때리면 계속 1 이상이 곱해지기 때문에 그게 베니싱 문제를 좀 많이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베니싱 트러블을 좀 방지하게 되고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많이 쓰이는 우리가 많이 가져다 쓰는 토치 비전 점 모델 점 레지넷 34, 레지넷 50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레지넷 34 같은 경우에서는 이 컨볼루션 레이어가 34개가 있는 것이고 얘가 지금 보통 이걸 보시면 컨볼루션 2개 묶어가지고 레지들 커넥션, 레지들 커넥션, 레지들 커넥션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 16개의 34층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레지들 블럭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게 식구만 하면 코드를 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플한 구조예요. 연산 추가적인 그 컴퓨테이셔널 커스트도 중간에 그렇게 되고 최종적으로 리절트만 보면은 레이어가 더 깊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얘는 레이어가 더 깊을 때 에러가 더 떨어지게 되는 제일 우리가 항상 바라는 그런 결과를 드디어 얻어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번 세미나 저 여기까지 준비했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해주세요. 저 혹시 오늘 발표한 자료 따로 올려주실 수 있나요? 시인에 대해서 올려드리죠.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인에 엘리멘트와의 흥미를 구별하는 경우에는 이거 별거 없습니다. 애가 지금 어떻게 하나? 1 이렇게 되는 게 곱하집니다. 이렇게 곱하집니다. 이게 왜? 입력 프로필트랑 터널이랑 게 같습니다. 행렬을 구비라는 게 행렬에다가 상수 매트릭스 곱하기 매트릭스. 모든 스컬을 못해도 요거 곱하면 어떻게 나오냐 계산해봤어요. 알겠습니다. 결과가 흥미가 아니에요. 아니, 이제, 이렇게, 보통 행동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하고 하나씩 한다는 거예요. 각 엘리멘트끼리 YG 시켜가지고 원래 행동을 하면은, 이게, 그게 아니고,
아, 얘랑 얘랑. 그래서 그 컨볼루션 수식이 곱에 대한 접근식으로 되어 있어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질문 안 하면은 내가 이해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해를 잘 했는지. 치킨 뭐 온것 같은데. 질문을 안 하시면 우리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기 보면은 그 F가 그 디퍼 모델이잖아요. 네. 디퍼 모델인데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네. 디퍼 모델이 성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이 가정이 없으면 네. 이 가정이 없으면 이렇게 하는 게 네.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사실 자기들도 익스트림한 가정을 쓰고 있다라고 사실은 말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맨 마지막 보면 네. 맨 마지막 이거 이 보면은 일단 왼쪽은 여전히 안 좋아 보이는데 왼쪽 빨간색이 위에 있잖아요. 아, 이게 플레인이라 가지고 네. 다른 거랑 레지넷이 아니에요. 네, 비교형 여기 레지넷이 비교형 얘는 조금 올라가는데 레지넷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이런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러면은 그냥 네. 아 이게 진짜 결과가 상당한 이 지금 플레이 뭐야 30 네. 아 그러네 이 결과는 진짜 황당한 게 이게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네. 쉘로우 모델을 그냥 쓰고 끝내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디퍼를 만들어 놨더니 디퍼가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쉘로우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 이게 이 어프로치 자체가 굉장히 괴이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디퍼 모델을 가지고 쉘로우 모델을 닮아가자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따고 보니까 닮은 게 아니라 더 좋아졌어. 네, 딱 그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게 그냥 이거를 예상을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좀 뭐랄까 이렇게 돼야 할 이유를 그러니까 모델 시작이 닮아가자라는 거였는데 이게 닮는 게 아니라 더 잘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맞지 거기 인투이션은 닮아가자인데 네. 결론은 더 잘해야 돼. 그러니까 속마음은. 네. 근데 실제로 뚜껑 따보니까 진짜 잘해. 네. 네, 지금. 네. 가 이제 히퍼네트워크가 쉘로우의 플러스 레이어를 더 많이 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얻었던 결론이 fx가 0이 되었을 때 네. hx가 x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쉘로우 네트워크에 플러스 되는 게 또 쉘로우 네트워크. 쉘로우 네트워크에 플러스 되는 게 또 쉘로우 네트워크가 되는 게 아니죠. 그 디퍼 모델이 그러니까 여기서 맨 처음에 아이디어로 가져가고자 했던 게 뭐냐면 디퍼 모델인데 사실은 그 만들어지는 펑션이 거의 쉘로우 모델이랑 똑같이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이다라는 걸 들고 가는데 결국 그래서 이게 최선이 됐을 때 fx가 0이 되면은 이 펑션이 사실은 hx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했었던 더 깊은 모델이 더 얕은 모델보다 트레인 에러가 높으면 안 된다는 거를 그런 거기서 시작된 거라고. 일단은 그 깊은 모델이 얕은 모델보다 트레인 에러가 더 높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얕은 모델이고 깊은 모델이 있다고 쳤을 때 깊은 모델은 얕은 모델 플러스 more layers 근데 이 more layers가
가장 쉬운 아이덴티티 매핑하는 펑션만 만들어내면은 되는 문제인데 그거조차 옵티마이즈가 안 된다는 것은 그거조차 옵티마이즈가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수리적으로는 이제 또 질문 있을까요? 질문? 근데 이제 수리적으로는 이제 아까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은 웃기는 모티베이션인데 또 그 과정 가운데서 나온 수리적인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그 데리베이티브 펑션이 기존 레이어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하고 그리고 아이덴티티 펑션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한의 W가 살아남는다. 네. 라는 그런 것이 이게 수리적인 특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수리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걸 했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 웃을 수 있는데, 네, 모티베이션이 그게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 웃긴 거예요. 이거 사실 말하는 순서가. 모티베이션은 닮자고 해놓고서는 속마음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지. 근데 실제로 보니까 잘해. 그러면 다시 거꾸로 왜 잘하게 된 거지? 보니까 수리적인 특징을 보니까 아까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분 문제 두 가지가 여기 개입이 돼서 그래서 잘 되겠구나 라고 리즈닝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핵심적인 거네. 사실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완화시켰다라는 게 근본적인 이유가 되죠. 하지만 그 수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영어 카운터 인투이티브라고 하는데 되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뭔 짓 한 거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설명해 주셨던 그 플로우가 논문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 플로우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현민 씨가 말한 거가 이상한 저는 근데 그 말씀하신 게 현민 씨의 생각을 말한 건지 아니면 논문에서 따라간 그 어떤 그걸 순서대로 설명해 주신 건지. 이 플로우는 저는 항상 논문 순서대로 다 배정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도 이런 걸 관찰했습니다. 레이어가 깊었는데 안 좋다라는 거는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목표를 하향 조정해서 쉘로우 네트워크라도 좀 따라가게 만들자라고 했는데 뚜껑 따보니까 그보다 더 잘하게 된 거죠. 근데 계속 잘하게 되니까 이제 계속 레지넷은 계속 사용이 되어 왔다고. 사실 그런 말이 좀 있더라고요. 가지고 계속 누군가 그래서 왜 잘 됐는데 이런 말을 가지고 계속 후회를 하는데 사실상 결론은 사실상 딥러닝의 팩트가 어딨냐 그냥 받아들여라. 공대 마인드죠.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우리 통계하는 사람들은 왜 잘 되느냐를 계속 고민을 하고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은 일단 되면 됐다. 되면 안 되면 되게 한다.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약간 철학이나 컨셉이 틀리지 학문을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 어느 쪽이 맞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근데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에서 보다 발전되고 있으니까 이게 모티베이션을 저거부터 시작했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더 잘하게 됐어요라고 하는 것이 쪽 도메인에서는 잘 되면 된 거지 뭐 이렇게 된 거지. 근데 통계한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왜 앞뒤가 말이 안 맞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혹시?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려요. 네,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질문해도 돼요? 네네, 하셔도 돼요. 네. 지금 하시는 연구에서, 네. 레지넷을 지금 이제 쓰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뭐 많이 쓰긴 하죠. 좀. 백업 네트워크. 너무 뭔가 세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실상 뭐였지? 그 레지넷 논문 보면은 그 앞쪽에 뭐 로우 레벨 뭐 이제 그
이제 매즈넷이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쌓다 보니까 층이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로레벨 피처, 뭐 하이레벨 피처 이제 앞단에서 로레벨 피처 쭉쭉 뽑히고 이제 층이 깊어지니까 그런 네. 이제 층이 깊어진 만큼 피처 레벨에 해당하는 그 피처들 양도 엄청 많아져가지고 네. 이제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이해했어요. 논문 읽으면서 전에. 그렇죠. 그럼 항상 그 피처가 많아진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응되는 웨이트 파라미터가 많아지는 웨이트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글로벌 솔루션에 조금 더 퍼시해지는 조금 더 용이할 것 같네요. 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코멘트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일본에서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 많은 있는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한 주 미리 발표하실 분들은 스케줄 관리를 현민연구원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최소한 뭐 두 달 전? 두 달 전부터 자기가 언제 발표할지 날짜를 픽스해서 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연구한 것에 업데이트된 거를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게 일단 1차적이고, 왜냐면 연구 업데이트는 그동안 나하고만 했으니까, 우리 연구원들 대상으로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학생들한테도 그거를 좀 업데이트해서 지식 공유를 해서 좀 같이 배워가는 교육을 누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게 없을 수 있거든. 하다 보면 마땅히 발표할 때. 그러면 이제 오늘 현민연구원이 했던 것처럼 논문을 하나 스택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것도 나랑 상의를 해야 돼. 상의를 한번 하고, 이 논문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라고 미리 나랑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논문을 정리해서 20분 정도 요약 발표하는 식으로 내용을 줄여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용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또 나랑 얘기를 해서 또 시간을 잡아서 또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전체로 지식 쉐어를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가 우리가 각자 뭐 하고 있는지 연구소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연구소 안에서 일어난 내 것만 하면은 이제 효율이 떨어지고 다른 것도 많이 이제 좀 얇고 넓게라도 좀 많이 배워놓고 졸업을 하는데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시간 늦지 않게 오는 것도 목표예요. 우리가 시간 늦지 않게 오는 거를 두 개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아침 일찍 오는 거, 그리고 우리 전체 모임 늦지 않는 거. 이거 두 개는 예외를 두지 않고 꼭 시간 맞춰서 오는 걸로 우리가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약속도 시간을 꼭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지만 이거 두 개는 꼭 시간 약속을 하기 위해서 시간 약속을 지키는 법은 10분 전에 오는 거예요. 30분 전에 오고 준비하면은 시간 약속을 꼭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꼭 들였으면 좋겠다. 다음 주는 누구죠? 영화계. 영원히. 네. 그래서 미리 발표인 사람들 미리 준비를 해서 그래서 같이 나하고 어떤 거 준비할지 정해놓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학이 시작인데 기간은 이제 목표를 이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나름 만나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는 개별적으로 목표를 잡아서 연구하고, 그리고 방학 동안에 그 R 가지고 책 작업하는 걸 저번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게 있을 거예요. 분량을 나눠서 각자 하면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테니까 7월 말까지 성민연구원이 정리를 해서 한번 소집을 해서 얘기를 할 텐데, 기초통계학책 있고 그 작업을 좀 하니까 같이 협조해서 좀 진행을 해주세요.
또 다른 하고 싶은 이야기나 있으실까요? 공지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없으시면은 오늘 미팅 여기까지 하고 2억 말리 떨어진 2억 말리 떨어진 곳에서 참여해주신 정세희 연구원도 여기 화면에 나오시네요. 네, 2억 말리 떨어진 곳에서 지금 밤잠을 지금 이겨내고 지금 수업을 들어오셨어요. 네, 멋있습니다. 네, 거의 너무 잘 좋은 강의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지내시고